자, 소장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또 이 정부의 무능과 네. 무식과 네. 이런 것 때문에 일대 혼란이 벌어진 사건이 있어서 어떤 말씀을 좀 사건입니까?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예. 오. 이름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 그 서민들을 향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자산 성장에 우리가 디딤돌을 놔주겠다라는 정책 금융인 거죠. 뭐냐면 소득이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으로 대충 뭐 한 6천 얼마 정도 안 된다면은 연봉으로 치면 3천대 정도 사는 그런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네네. 예. 그 정도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면 솔직히 뭐 서민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분들이 예. 5억이나 6억짜리 이하의 집을 살 때 그때 그 첫 출발을 도와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그래서 좀 정부가 금리도 낮게 해주고 하는 그런 대출이라 사실은 서민들이 그동안 정말 힘들게 무주택으로 살다가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알토론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첫 번째 집 살 때 그때 쓰는 대출이거든요. 서민 목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느닷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느닷없이라는 게 중요해요. 느닷없이. 아무런 예고 없이 예. 지난주에 갑자기 대출 중단을 발표합니다. 왜요? 이게 무슨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하기로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봐도 이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해할 합리적인 수 없어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아니 경제평론가가 모르면은 뭐 우린 더 모르지. 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음. 가계부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가계부채 관리하기 위해서 집으로 그럼 이건 왜 했어 그러면? 제 말씀이에요. 애초부터. 집으로 흘러들어가는 그 대출을 막겠다. 이런 목적 말고는 답이 없는데 예.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적인 여러 수단, 정책 수단이 있을 텐데 왜 서민 대출을 건드려 놨냐라는 게 하나고 둘째는 뭐냐면 예고 없이 대출 중단을 발표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정부 발표는 15일 날 나왔는데 네. 실제 현장에서 은행 창구에서는 14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현장 얘기를 돌아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집 사는 건 뭐 우리가 쇼핑하듯이 마트 가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뭐 10년 단위의 어떤 그 자금 계획을 가지고 알토론 같이 돈을 모아서 아주 일생일대 결정하는 게 사실 집 사는 그리고 보통들 그게 자기 재산의 거의 최대치를 투여해서 하는 게 집 사는 거래 아니겠습니까? 네. 즉 자금 계획을 꼼꼼하게 계획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집 계약을 합니다. 해요. 그러면 잔금일까지 보통 3달에서 뭐 넉 달 정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뭐냐? 그리고 이제 3달에서 4달이 벌어지고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딤돌 대출 다 물어보죠 사전에. 그러니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몇 월 어느 정도 금리로 어떻게 어느 정도 대출이 나가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집 사는데 참고해서 본 계약을 하게 되죠 보통들. 네. 네. 그리고 나면 계약할 때로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3-4달이 벌어집니다. 즉 계약하는 날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저 오늘 계약했는데요. 계약서 내고 저 대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은행에서 돌려보내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왜 돌려보내냐? 잔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 날 한 달 정도 앞두고 대출이 보통 신청이 들어가서 집행이 되는 게 실무입니다. 선생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딱 들어가서 저 이제 드디어 잔금치기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죠. 요때 예고 없이 대출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심각한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기 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일단 대출 이 상품이 대출 중단된 것 자체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는 따져볼 만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고민했던 많은 우리 소비자들이 네. 아니고 예. 또 계약을 한 그 시점이 있는 사람이 잔금치기 직전에 네.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 없이 대출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대출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정부 대출만 믿고 지금까지 집을 덜컥 계약했는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잔금인데 갑자기 정부가 예고 없이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출 실수요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단톡방에 수천 명들이 모여가지고 정부를 성토하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예. 진짜 큰일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뜨거워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깐 대기 풀어줍니다라고 해서 오락가락 행정이 나온 거예요. 뭐 하여튼 반발만 하면 내놓은 정책을 다 철회하네 이 친구들. 결국 국민들이나 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현장에서 발품 팔고 땀 삐질삐질 흘리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소리 지르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연장. 그런데 문제는 연장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풀어. 이래가지고 잠깐 풀어줬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대출 앞둔
창구에서 거부된 사람 말고 이것을 받으려고 수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잠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확정적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오락가락하더니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 규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중단하면은 그 뭐냐 이게 장난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뭐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려서 절충한다고 한 건데 네. 근데 수도권 가입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네. 예.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냐면요. 지금 이거 말고 정부가 동시에 서민들이 사는 이 집에 LTV를 올렸거든요. 즉 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담보 비율을 10%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출을 그나마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공제하지 않던 여러 가지 공제 수단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집을 한 5억짜리 사면서 한 3억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분들께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냐. 대출이 중단되거나 또 중단되지 않고 대출이 유효하더라도 약 8천만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야. 이 규제안을 만약에 당장 적용받게 생긴 분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연봉이 5, 6천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한 대출을 하면서 그분들께 갑자기 하루아침에 7, 8천 알아서 구해오세요. 이게 됩니까? 야, 이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네. 그러니까 야 대책을 좀 세워봐 해서 그냥 아무거나 막 던졌는데 이것 때문에 이 엄청난 가입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제 와가지고 정책 이제 뭐 목적의 총론이 네. 야 대출 규제 좀 하고 하다못해 가계부채 좀 총액도 좀 해봐.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돈 좀 막아봐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면요. 큰 거 30억짜리 20억짜리 거기를 손을 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디부터 손을 댔냐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서민집 그 하나 살려고 했던 그 정책 금융을 먼저 손을 대고 그리고 신혼부부들 이제 막 아까 우리가 R&D 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얘기하면서 빨리 결혼들도 해야 되고 네. 아이들 낳아야 되면서 예. 신혼부부들 특히 영세 서민들이 신혼부부에 대해서 첫 주택으로 하는 이 대출을 건드린다는 거는 또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고 하면서 근데 정책의 정합성이 하나도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네. 앞에서는 인구 늘리겠다 어쩌고 저쩌고 다 잠재 성장률 늘리겠다 해놓고 뒤로는 그야말로 서민 대출 신혼부부들 첫 집장 맞는 이 대출 더군다나 집값이 6억 이하면 사실 아파트 안 됩니다. 서울에 사는 것 중에서 영세한 빌라나 네. 이런 걸 통해서 겨우 첫 집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나가는 대출인데 그것도 깎거나 일시에 지금 예고 없이 중단시켜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자기들의 그 정치적 기반이 부자기 때문에 네. 부자들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는 거는 부담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서민들 그냥 보이는 게 서민들이니까 그쪽부터 건드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왜 사실은 이제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론입니다. 하도 이해가 이런 그 정책 혼란상이 이해가 안 되니까 추론해 보는 건데 내년에 이 정부가 그 세수 감소로 이제 재정이 지금 작년 올해 계속 빵꾸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200조 넘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금리를 맞으면 또 부담이 되거나 발행이 실패하거나 뭐 실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좋은 등급으로 발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신용평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야, 너 대출 관리 좀 해야지. 나는 압박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가계부채가 너무 높지 않아? 국채 200조 발행하기에는? 예. 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 규제 잘 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이제 벼락치기 하듯이 네. 숙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가계부채 관리하라는 얘기는 2년 전부터 이 정부 들어서 맨날 했던 얘기인데 뭐 문재인 정부부터 나온 얘기죠.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집 관리 안 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뻔뿌질 할 때는 엊그제고 이제 내년에 국채 발행하게 생겼는데 신용평가사들로부터 부채 관리에 관한 얘기가 평가될 것 같으니까 이제 부랴부랴 눈을 딱 돌려가지고 야 부동산도 잡고 저 가계부채도 관리하고 신용평가도 유리해야 되니까 저 서민들 대출부터 때려잡아. 그래가지고 그냥 급속하게 나온 건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보게 되는 이런 멍청한 정부의 결국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과 서민들이 됐다. 아이고. 이런 상황인데 네. 어이없는 거는 아직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노답. 예.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도권은 규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칠게 들어가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연착륙을해야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 시행 이전에 적어도 부동산 계약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출 이어집니다라고 해야 그분들이 그걸 믿고 계약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정도의 배려 조치나 유예 조치 없이 지금 또 들어가고 있으니까 죽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아이고. 예. 참. 예, 그래서 사실은 나는 뭐 저런 대출 모르는데 라는 분들이 이게 큰 뉴스야 이렇게 관심 못 가질 수 있는데 지금 그 각종 부동산 방이나 아파트 분양 방이나 또 이 서민들이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정부의 무능 이 정도까지였나 네. 라고 하면서 큰 뉴스가 하나 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런 분들 있으면은 이 뉴스를 좀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봐라 이렇게 무식하다 이렇게 거칠다 이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저 생각도 없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 따위는 이미 쌈 싸 먹었고 그렇죠. 예. 그 병어에 쌈 싸 먹지 않고 그냥 쌈에 쌈 싸 먹은 네. 인간들입니다. 저기 이거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트럼프. 트럼프 그 얘기요? 지금 트럼프가 네,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 모양이죠. 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 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미국의 재정 문제가요. 복잡한데 해리스도 역시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냈으니까 해리스가 되면 그 공약을 시행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네.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해봤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을 실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이렇게 당연히 추산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추산치가 있는데 대충 쉽게 말씀드리면 해리스보다 2배 정도 트럼프의 재정 지출이 더 많은 걸로 잡혀 있습니다. 그걸 다 실현한다고 했을 때요.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가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지금 저도 뭐 미국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포인트 격차로 앞선다는 예. 얘기도 있고. 원래가 민주당이 이기고 있어야 차이 트럼프랑 붙어볼 만하다. 그렇지. 요 정도였는데 네. 그냥 아예 그 네트로 트럼프가 이기고 있으면 이건 어려운 거 아닌가? 라는 상황이 지배적이고요. 저는 진작에 네. 해리스가 네. 뭐 처음에 그 컨벤션 효과 네. 있었을 때 민주당 네네. 후보가 되고 뭐 그래서 많이 앞질러 간다는 여론조사 나왔을 때도 야야야 닥쳐 네. 트럼프가 돼 무조건 네. 이 판은 트럼프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김용민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다가도 예. 뭐야 자랭이 병어가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날처럼 예. 급속도로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 한 트럼프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해리스한테 뭐 그런 감동이 있어야지.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느꼈던 네. 감동. 아무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일단 유리한 걸로 보는데 문제는 그런 정치계의 진단이 정치계에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금융계가 돈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면은 판이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 그 얘기를 하는 트럼프로 겁니다. 지금 뭐 그래서 이름을 올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진보적인 어떤 그 기업가가 엊그제도 뭐 해리스한테 뭐 700억을 뭐 후원하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뭐 누구죠? 머스크는 뭐 트럼프한테 또 후원을 하네 뭐 이렇게 아무튼 그런 금융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이 약간 금융시장이 지금 동요했는데 정확하게 한 2, 3일 전부터 급격하게 동요를 했는데 트럼프의 우세가 어느 정도 점쳐지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재정을 쓰겠지. 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국채를 발행하겠지.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물량이 풀리죠. 네. 국채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가 흔해집니다. 흔해지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반대로 국채가 싸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트럼프의 우세가 발표되는 날 바로 미 국채 금리가 0.5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채 금리가 뛰고 다시 달러 강세로 급격히 전환이 되고 하는 등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러면 이제 다시 금리가 위로 갔다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번 달에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중 금리가 위로 갔다 올라붙는 상황이면 당분간 미국도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을까? 이 흐름에 하나의 어떤 장애 요인이 생기면서 네. 금리, 환율 등등 달러 등등등의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 생기고 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를 보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예,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고 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예.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굉장히 경멸해야 한다. 우습게 보겠죠. 또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예. 그 바이든 시대에 부역자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겠죠. 그렇다면은 이 또 게다가 또 윤석열이 인기도 낮은 데다가 그럼요. 이 호구 호구로 취급을 봐죠. 또 예. 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골 때려지는 상황이 된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 지금은 트럼프가 당연히 오늘은 또 우위에 섰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는 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멀쩡한 정부라면 양쪽 다 라인을 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친미 4대주의 일본도 양쪽 다 줄을 댑니다. 네. 일본은 심지어는 그 트럼프 사무실에 지금 현재 지금 총리 바뀐 이번에 바뀐 기시다 때 네. 2인자가 트럼프 사무실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트럼프 월드에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렇게 활용하도록 해줘요. 일본이 나를 선택했다. 나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사로 보냈다. 기시다는 좀 있다가 문 닫을 사람이고 다음 정권에 핵이 될 일본의 정계의 실력자 2위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도록 선을 넣어줍니다. 누가 이기더라도 보험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된다. 그럼 피디님 말씀처럼 미운 털 박힐 수 있는 거예요. 너 바이든에 배팅했지. 너 민주당 배팅한 애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힐 가능성이 있는 거죠. 트럼프가 말이죠. 그 오바마 때 전임자가 오바마였잖아요. 네. 오바마 정책을 다 엎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트럼프였는데 얼마나 한국 정부가 예. 특히 윤석열이 그 고깝게 보이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대비가 절실한 게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 방위비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뭐 방위비 지금 뭐 1.5조로 타결된 것 같은데 6배 올려가지고 뭐 9조 걷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트럼프 입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그 중국 관련해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20%에 해당하는 뭐 최소한 10%에 해당하는 중국 관련한 보복 관세를 넣겠다는 건데 그거에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중국이 관세를 먹고 다시 트럼프와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나 무역 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세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첫 번째 정책이 관세를 올리고 대중국 포위 정책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세계 여러 투자은행이 분석을 했는데 가장 중국은 당연히 피해를 보겠습니다만은 가장 중국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볼 수 있는 영향력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트럼프를 앞두고 어쩌면 굉장히 큰 파고를 맞기 직전인데 뭘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비. 너무 어려운 단어죠. 그냥 뭐 무속에 기대는 거 그렇죠.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아니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우리가 남북 충돌 위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그 뒤로 조용해. 미국 말은 잘 듣고 있는데 지금 또 흐름을 보게 되면은 통미봉남, 통일봉남 이 흐름도 보인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남한 제치고 미국, 일본하고 뭐 관계 개선을 한다든지 수교를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완전히 닥쳤던 개신세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대한국 정책, 대한반도 정책이 북한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그 핵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뭐 그냥 우습게 보이는 존재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정부의 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는데 바이든 때도 반도체법, 인플레법 이런 게 통과되면서 엄청난 파고가 왔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가 뒤늦게 대응해가지고 법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뒤통수를 무지하게 맞았거든요.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법이 바뀌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그걸 알고 미리 대응해가지고 법의 예외 조치를 다 받아냈거든요. 정권 초에. 근데 우리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반도체하고 전기자동차.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법하고 반도체법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대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포기해. 이 정부가 저렇게 대응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또 정부가 늦고 하니까 포기해 그래가지고 심지어 현대차는 사장을 잘랐습니다. 자르면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충격이 왔는데 주주들에게 내가 뭐라 그러느냐 이 정도라도 제출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주요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의 대미 로비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정가 앞에 컨설팅 회사들과 다 계약을 맺거나 거기 직접 사무실을 내가지고 오히려 정부는 지금 트럼프가 되는 거야 누가 되는 거야 이러고 앉아 있고 대기업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직접 워싱턴 앞에 로비하거나 컨설팅을 내거나 하는 사무실을 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참 큰일이네 이게. 어떡하나. 근데 이제 오늘 짧게 준비한 소식 하나만 더 해드리면 미국 관련해서도 이 정도로 이제 거의 깜깜이 정책 레이다 뭐 이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고 시장만 지금 따로 반응하고 있는 중인데 이 정부는 그럼 뭘 열심히 하고 있나 보면 이런 뉴스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요. 국민의 돈, 국민연금과 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국부 해외 투자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부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무려 일본의 전범 기업에 3조 원 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일본제철, 뭐 미쓰비시 각종 금융그룹 등등등 해서요. 그 기업들을 다 합치면 한 60여 개 기업, 일본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돈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3조 원 넘게.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자세하게 왜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은행 국부펀드도 8천억 이상 투자가 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2조 이상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고 또 심지어는 우정사업본부도 투자하고 있고 산업은행도 투자하고 있고 국책은행.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있는 애들이 그냥 뭐 일본 전범 기업에 짬짬이가 돼가지고 프로젝트 나왔다 그러면 한국에 손 넣어봐 투자할 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신 없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는 일한. 예. 미일한. 예. 아니 그러니까 일미한이라고 그랬나? 일미한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꼴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대사는 강제동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정말 참 오늘 뉴스 전체적으로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서민 대출이라든지 정책금융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랑 상관없이 현장의 얘기를 전혀 모르는 탁상 경제팀이 앉아서 정말 국민들 뒤통수를 후려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국가의 먼 미래인 잠재 성장률은 완전히 갉아먹으면서 우리를 저성장 국가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세계 시류가 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둔감하면서 트럼프 등등등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고 일본 전범 기업들 투자하는 데는 열심히더라. 이렇게 그냥 소식을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타도해야겠더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딱 정리가 됩니다. 네. 자, 박시동 골디락스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0월 25일 금요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